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은 21타경의 73,357번 사건이고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54-9번지 근린시설의 토지가 47평, 건물이 83평이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7억 7,50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요. 자, 어떤 물건인가 사진을 보니까 이 사건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 번 경매가 진행됐었고 경매 정보지를 보고 현장을 임장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사진만 보더라도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도 하고 조사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유동인구가 많아 보이고요. 코너 자리로 보이고요. 해당 사건의 1층과 2층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물건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해당 물건은 오산역의 동북측 방향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확대를 해보니까 이쪽이 오산 오색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장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산시를 쳐다보니까 좌측으로는 세교 1지구, 2지구, 3지구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고 여러 신도시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나 앞으로 예정되어 있죠.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동측으로는 오산시청 주변으로도 이미 도시가 조성됐거나 아니면 좀 더 동측으로 보니까 동탄 신도시가 이미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권에 위치해 있다. 배우 세대가 빵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하면은 오래됐으니까 나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지금도 재래시장별로 많이 나뉘긴 합니다. 아예 사람 발길이 안 가는 곳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현대화 산업도 진행이 됐고 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배달에 대한 거 아니면 홍보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재래시장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재래시장이 예전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관광 자원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오산의 오색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색시장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근처 진입로를 찍으니까 진입로 자체도 재래시장이네요. 그냥 재래시장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고요. 이쪽에 앞쪽으로 이동하니까 아케이드가 지붕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게 잘 만들어 놨네요. 낮지도 않고 굉장히 높아서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쇼핑하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입구로 들어가니까 처음 나오는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 목적물이에요. 보니까 유동인구도 꽤 많아 보이죠? 로드뷰상으로 보더라도 활성화된 걸로 보여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보느냐? 채소든 과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물건을 많이 못 갖다 놓겠죠. 그런데 보니까 해당 목적물인 우리는 이불 가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좌측으로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수산에 있는 생선이 굉장히 물량이 많아 보여요. 신선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많이 깔기가 힘들 텐데 많이 깔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니까 반찬 가게, 신발 가게, 각종 과일 가게도 과일 물량도 많아 보입니다. 자, 정육점에 정육도 많아 보이네요. 이쪽은 할인마트인데 마트 앞쪽에도 재래시장과 약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상품을 파는 걸로 보여지고요. 간단히 둘러봐도 활성화된 시장이구나. 와,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물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다른 하자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2013년 8월 23일이 말소 기준 등기니까 아래는 소멸이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요. 토지상에도 문제가 없네요. 말소 기준 등기 아래론 다 소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13년 8월 23일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사업자 등록이 된 임차인으로 표시된 걸 보니 18년 7월 3일입니다.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권리상의 문제도 없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산에 있는 근린시설인데 재래시장 코너 자리에 있고 장사가 잘 돼 보이는 좋은 코너 입지를 가지고 있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니까 전체 건물을 내가 몽땅 살 수 있는데 그게 얼마다? 7억 7,500이에요. 7억 7,500이면은 신도시 상권 같은데 10평짜리 상가를 하나 사더라도 10억, 15억인데 그거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왜 이렇게 싸지?
이게 바로 경매 허점이 있는 거예요. 경매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유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감정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감정가가 7억 7,500인데 토지가 7억 4,700이에요. 건물을 볼까요? 1층이 39평, 2층이 35평, 전용평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부가 2,800만 원밖에 감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2,800만 원짜리 건물에서 장사하면 제 생각엔 장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저기에 권리금이 그래도 제 생각엔 아무리 못해도 억 이상은 붙었을 텐데 제가 저기서 장사만 잘 된다면 저는 3억에서 5억까지도 권리금을 줄 용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무형의 자산이 평가되지 않은 감정가에 오류가 있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건은 우리가 잘 접근한다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된다. 해당 물건이 변경 두 번이나 변경돼서 현재는 변경이 되어 있어요. 자, 좋은 물건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조사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다시 매각 기일이 잡혀서 다시 진행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변경이 됐을까? 누가 변경시켰을까? 변경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등 누군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됩니다. 문건 처리 내역에서 22년 9월 28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 공땡땡님께서 입찰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는 23년 1월 12일 날에는 본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자, 날짜 한번 볼까요? 22년 9월, 23년 1월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본 사건이 변경된 이유는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게 놔두질 않고 계시는 거죠. 법원에 자꾸 검토를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도 그냥 서류상으로 봐서는 뺏기기 싫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지연시키거나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경꾼 채널에서는 단순하게 감정가를 보고 시세 및 월세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사건의 스토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를 보는 거예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각부에 들어와 보니까 이용선 씨 지분의 전부를 유재땡 씨가 등기를 97년도에 했고요. 등기를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선 별 사항이 없었고 증여를 하셨네요. 유재땡 씨가 가지고 계신 거를 증여를 하셨어요. 공예 땡씨에게 2분의 1을 증여했네요. 일반적으로 증여를 누구한테 할까요? 이해관계자, 특히나 가족분들에게 많이 주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유재 땡씨는 55년생이셨어요. 55년생 유재 땡씨가 공예 땡씨 61년생에게 주셨습니다. 55년생, 61년생이니까 부녀지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이 다르니까 형제지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함으로 추정되는 건 남성, 여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면 부부일 확률이 높을 확률이 있겠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족분에게 2분의 1을 증여하고 났는데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시작되네요. 경매가 되는데 경매가 전부가 나온 게 아니라 유재 땡씨의 지분만 지분 경매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어떻게 막으신 것 같고 삭제가 됐으니까 그냥 스토리를 보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유재땡 씨의 지분이 2분의 1밖에 없으셨는데 나머지 2분의 1 전부가 또 증여가 되네요. 13년도에 누구에게 증여했나 봤더니 전에 드렸던 그분이에요. 공예땡 씨한테 나머지 지분조차 다 주셨어요. 즉 이제부터는 소유자가 공예땡 씨가 전부를 소유하게 됐어요. 자, 증여를 자꾸 한 이유가 있겠죠. 또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니까 유재땡 씨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가 되신 공예땡 씨 앞으로도 가압류 결정이 나고 강제경매 결정이 나고 강제경매 결정이 또 나고 사연이 많은 것 같다. 경매지로 잠깐 돌아와 보니까 경매정보지에서 나타내지고 있는 등기부는 간단합니다. 필요사항만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니까 어땠죠? 굉장히 복잡했죠. 그런데
이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매지상의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갑구와 기타의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 을구가 시간의 순서대로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합등기부라고 부르는데 갑구하고 을구를 두 개를 합쳐서 남아있는 권리를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런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스토리 경매를 못해요. 이때 삭제됐던 사연들, 왜 그렇게 됐을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통합등기부를 작성을 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통합등기부 작성은 갑구와 을구를 접수일의 시간의 순서대로 소멸된 것까지 그냥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적어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대로 어떤 스토리라인이 완성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97년도에 유재땡 씨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매매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 평온하게 잘 지내다가 2011년 되니까 농협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8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10월 달에 해제를 시켰어요. 4개월 만에 막았네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금액이 소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재땡 씨한테 뭔가 송사가 이루어졌나 라고 판단을 하고 나니까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분의 2분의 1을 공예땡 씨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서 문제가 없나 라고 봤더니 13년도 4월, 13년도 5월에 세무서, 신협, 오산시로부터 압류도 걸리고 경매 진행도 되고 뭐 좀 피곤하게 진행이 돼요. 자, 피곤하게 진행이 된 걸 억지로 막으셨겠죠. 그래서 예정 경매가 진행되던 물건도 예정 물건 상태에서 취하가 시켰습니다. 잘 막으셨어요. 잘 막으셨는데 뭔가 유재땡 씨에게 송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셨겠죠. 유재땡 씨가 나머지 지분을 몽땅 다 공예땡 씨에게 증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13년 8월 23일부터는 공예땡 씨가 지분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지분 물건이 아닌 전부를 소유한 온전한 물건이 되다 보니 신협에서 근저당을 일으켰어요. 5억 7,600만 원 근저당을 일으키고, 자, 그리고 후순위로 개인에게도 3억 원을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뭐 건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후순위 근저당을 잡고 개인이 돈을 빌려 주셨겠죠. 자, 여기에서 끝났다면 평온하게 갈 텐데 반년 정도 지나서 개인 한 분이 3억 원의 가압류를 걸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송사가 끝나지 않은 거죠. 15년 2월에는 김태땡 씨께서 1억 7천만 원의 가압류를 거셨고, 같은 분이 15년 11월에는 뭔가의 집행 권한을 받으셨나 봐요. 그걸 가지고 강제 경매도 신청을 했습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걸 15년 11월 달 신청한 걸 16년 11월에 억지로 막으셨어요. 16년 11월에 취소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예정 물건일 때 취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 경매 당시에 예정 물건일 때 감정가는 15년 당시에 4억 1,900만 원에 감정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7억이 넘었죠? 4억 1,900만 원에 감정이 됐었는데 진행은 안 됐다. 진행이 안 되고 취소가 됐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간에 합의를 했겠죠. 김태땡 씨와 경매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뭔가에 합의를 했을 거예요. 돈 달라는 사람한테 합의를 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줬겠죠. 아니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돈을 다 받고 끝날 줄 알았던 김태땡 씨가 17년 1월이 되니까 다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16년 강제 경매를 기각시킬 당시에 뭔가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년 1월 달에 다시 경매를 신청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경매가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서 낙찰가까지 나왔어요. 자, 진행됐을 당시의 사건을 잠깐 들여다보니 2017 타경의 192번 사건이 되겠고요. 다른 사항은 뭐 토지 건물 똑같고요. 그리고 권리사항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차이가 큰 거는 감정가네요. 감정가가 4억 2,300만 원에 감정이 됐었는데 18년도에 한 번 낙찰이 됐었어요. 12명이나 입찰을 했고 낙찰가는 10억 7,700만 원으로 감정가의 254%나 됐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형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을 포함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입찰이 충분히 가능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차순위 금액도 10억이 넘은 걸로 봐서는 일반인분들이 보셔도 본 물건의 장점이 충분히 보이는 물건이었다,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7월 4일에 낙찰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이때 불허가가 됐네요. 낙찰 당시의 매각기일이 18년 7월 4일이니까 매각허가 결정일은 일주일 뒤인 18년 7월 11일이 될 거고, 누군가 불허가 신청을 했다면
18년 7월 4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문건 송달 내역에 나왔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문건 송달 내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년 7월 4일 이후로 보니까 18년 7월 5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 공땡땡님께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했네요. 낙찰자가 나왔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11일까지 사건을 보니까 다른 이해관계자가 낸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법원에서 7월 5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 후에 불허가 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허가가 났으면 이 사건이 집행정지가 됐으니까 취하되거나 없어지면 좋을 텐데 다시 재진행이 됐어요. 재진행이 돼서 21년까지 왔는데 21년 3월 23일에 드디어 취하가 됩니다. 아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건 송달 내역의 마지막을 보니까 20년 6월 1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다시 한번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본 경매 절차를 취하시키기에 조금 부족한 서류가 있긴 했으나 이런 보완 절차를 거쳐서 경매가 취하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통합등기부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17년 1월 4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김태땡 씨도 매우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막아낸 채무자 겸 소유자분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물건이 21년 3월 23일에 취하됐으니까 거의 4년에 걸쳐서 법적인 싸움들을 계속하거나 아니면은 경매 신청자를 설득을 하거나 어떤 사항을 통해서 이 경매를 취하시킨 거잖아요.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거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도 간단히 보니까 경매가 진행 중인 중에서도 18년 5월 달에 오산시의 압류, 그리고 강제경매는 21년 3월 달에 취하가 됐는데 20년 7월 달에 설정했던 김태땡 씨의 추가 가압류는 21년 9월 달에나 돼서야 해제가 됐어요. 21년 9월 27일에 최종 해제될 때까지 아마도 깔끔하게 100%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요. 21년 11월에 추가로 강제경매를 또 신청하시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아마 끝까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진짜 전액을 주지 않으면은 좌시하지 않고 다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것 또한 22년 2월 달에 예정 물건일 때 취하시켰으니까 아마 이 취하로 김태땡 씨하고는 모든 사항이 정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보는 저조차, 상상하는 저조차 피곤한데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남은 근저당은 이제 신협에 있는 금액, 후순위 근저당,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4년도에 김값 땡 씨가 걸었던 3억 원이 남아있죠. 가장 머리 아팠던 김태땡 씨는 정의가 다 끝났어요. 김태땡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걸 취하해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복병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남아있던 가압류권자인 김갑땡 씨가 이제는 본인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셨어요. 김갑땡 씨 입장에서는 기다려준 내 채권은 정리도 안 해주고 저렇게 경매 신청하고 난리를 치니까 저 사람 돈만 주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돈은 다 주고 다 소멸이 됐네? 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 나도 좌시하지 않겠어. 맨날 돈 없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저렇게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 정리를 하는구나. 그냥 법대로 하자. 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통합 등기부를 보니까 이제 좀 머릿속엔 들어오셨죠? 조금 복잡하긴 했어도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유재땡 씨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매매로 가지고 있다가 통사에 휘말리시니까 특수 관계자에게 2분의 1만 줬는데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도 자꾸 뭔가 송사가 생기니까 아예 다 넘겨버렸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부부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분에게 다 넘기고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경매에 시달리셨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 경매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상대 입장에서 경매를 막더라도 경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지금까지 다 해결을 해왔는데 김갑땡 씨의 강제경매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분쟁 사건이 본 사건,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이 되겠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 어떤 마음인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일반 경매 사건 보듯이 감정가가 얼마고 위치가 어떻고 시세가 얼마며 매매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경매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데 상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많이 생겼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금원을 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건데 채무자 겸 소유자분은 지금 어떻게든 뺏기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황 조사를 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는 본 부동산에서 긴 시간 동안 이불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직접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즉 정이 들기도 했고 이 부동산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의 생업 활동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뺏기기 싫어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을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얼마 써서 낙찰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경매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경매 또한 사람 사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 힘들게 막아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경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경매 사건을 보니까 4억이 넘는 감정가에 10억이 넘게 250%가 넘게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분은 매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즉 가격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예요. 본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가가 7억 7천이 됐는데 15억에 낙찰되면 소유자분께서 포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소유자분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매 물건은 소유자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접근하는 게 문제 해결법이자 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통합 등기부를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하자는 5억 7,600만 원 채권 최고액이 설정된 신약과 그리고 이인땡 씨의 3억 원 후순위 근저당 그리고 가압류 3억 원이 있는데 이분이 경매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차피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가압류가 아직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나세땡 씨의 가압류는 금액이 크질 않아요. 100% 인정한다 치더라도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하자가 많게는 10억이 넘어 보이지만 아마도 13년도 8월 달에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 신협의 돈은 5억 7,600만 원 채권 최고액만큼 찬 게 아니라 설정 단계부터 120%나 130%를 설정했을 거고 또 신협에서 중복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 이자를 잘 내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최소한 연체는 많이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금을 같이 상환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도 원금은 이제 남은 게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신협이 한 3억 원 그리고 이게 3억 원 그리고 3억 원 9억 원에 나세땡 씨 정리해봤자 10억 원 정도면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적는다면 그 나머지 잉여금은 소유자분에게 배당이 되게 되겠죠. 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었죠? 오랜 기간 동안 본 부동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고 지금까지 어렵게 막아내신 것도 그 생업으로 인한 이익금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막아가던 걸로 추정이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업을 우리가 뺏는다는 조건이라면 협상이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생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드리고 또 현재 상황에서 내고 있는 신협이나 아니면 개인근저당, 가압류권자들한테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 이내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린다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지치셨을 수 있잖아요. 지치고 피곤해서 어느 순간엔 던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상대방과 우리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토리 경매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많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상상만 하지 말자고요. 직접 부딪혀 보자고요. 가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 물건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행력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